따뜻한 햇살 속 시골 마을 풍경, 논두렁 사이로 바람에 일렁이는 보리밭, 작은 봉제 공장 앞에 젊은 여성들이 웃으며 나오고 있다. 23살, 그 시절의 은심은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햇살도 따뜻했고 하루하루가 설렘이었죠. 지금도 그녀는 말하곤 했습니다. 그땐 미래가 그저 반짝이기만 했어요. 봉제 공장에서 은심이는 능숙하게 재봉틀을 돌리고 있다. 그녀는 시골의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손이 빠르다고 야무지다고 칭찬이 자자했죠.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내복을 사다 드리며 흐뭇해하던 그 모습, 그때의 은심은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가을 어느 날 동네 체육대회에서 처음 만난 그 사람, 줄다리기 줄이 튕기듯 풀려나가던 순간 그녀의 손을 잡아준 사람 최연수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손 다치신 거 아니에요? 그저 괜찮다며 고개를 저은 그녀. 하지만 그날부터 그들의 눈길은 자꾸 서로를 따라갔고 두 사람은 빠르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시골 예식장,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 사람들의 웃음소리, 은심과 현수의 수줍은 미소,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사랑 하나면 충분했죠.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잔치였습니다. 현수는 전기설비 일을 했고 은심은 재봉틀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단했지만 매일의 하루가 소중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면 애기 방 있는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 그리고 정말로 그 약속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용식이를 임신했을 때 마침내 그들은 집을 샀습니다. 남편은 선물이라면서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했습니다. 작은 빌라였지만 은심 이름으로 된 등기증을 처음 본 날 그녀는 오래도록 가슴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누가 봐도 열심히 살았던 부부, 그리고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첫 아들 용식이가 태어난 날 현수는 병원 복도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은심아, 고생 많이 했다. 힘들었지. 내 아이를 낳아줘서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 말만 몇 번이고 반복했죠.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흐리고 비가 빗발치는 아침, 출근 준비하던 현수가 인사하고 나갔다. 현수는 평소처럼 출근길에 올랐다. 그날 빗길에서 미끄러진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30살이었고 5살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은심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친정이 그녀의 유일한 의지처였습니다. 은심이의 친정 엄마는 은심아, 언제까지 애 하나 데리고 혼자 살 거냐?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해야지. 너 아직 젊잖아. 그 사람 없이 사는 것도 벅차요. 엄마, 친정에 왔으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인 자리에 인사하러 갔다. 동네 사람들은 은실이에게 재혼하라고 한다. 은심 씨 재혼해서 새 인생 다시 살아야지. 요즘 세상에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애가 아직 어리잖아. 아빠 얼굴도 기억 못할걸? 그날 밤 은심이 사진첩을 꺼내 남편 사진을 바라본다. 사람들은 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현수는 여전히 선명하게 살아있었고 그 빈자리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꿈속에서 현수가 환히 웃으며 말한다. 은심아, 고생하지 마. 누군가에게 기대도 돼. 나 없이도 잘 살아. 괜찮아. 은심은 꿈속에서 눈물 흘리며 고개 젓는다. 아니야, 나 용식이랑 잘 살아낼 거야. 그녀는 매일 아이에게 밥을 해주고 봉제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 어떤 날도 쉽지 않았지만 은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녀는 엄마였으니까요. 늦은 오후 어린이집 마당, 아이들이 모여 공을 차고 있다. 용식이는 어울리다가 갑자기 밀쳐지고
멀찌감치 떨어진다. 어떤 아이가 큰 소리로 말한다. 너네 집엔 아빠도 없잖아. 우리 아빠는 나 슈퍼맨처럼 들어주는데, 맞아. 용식이네는 맨날 엄마만 와. 아빠는 어디 갔어? 용식이는 움찔하며 뒤를 돌아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공을 놓고 고개를 숙인 채 벤치로 간다. 멀리서 그 장면을 본 어린이집 선생님이 망설이다가 은심에게 전화를 건다. 어린이집 상담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은심이 걱정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다. 선생님은 은심이에게 오늘은 용식이가 좀 많이 위축돼 있었어요.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를 하다가 용식이를 놀린 것 같아요. 용식이가 끝내 울진 않았지만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요. 은심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랬군요. 말은 안 하지만 아이 마음속엔 아마 큰 상처로 남았을 거예요. 그날 밤 은심이 다 씻기고 재운 용식이 방 안. 아이는 자는 척하지만 눈을 감고 있다. 은심은 알았다. 그 아이가 울지 않는 이유. 그것은 강한 게 아니라 너무도 약하기 때문이라는 걸. 그래서 자꾸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어린 마음속엔 아빠 없는 아이라는 말이 깊게 박히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밥을 먹는 자리. 은심은 조심스럽게 용식이 앞에 앉는다. 용식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용식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응? 뭐야? 은심은 조금 떨리지만 담담하게 말했다. 만약에 아빠처럼 너랑 놀아주고 같이 운동회도 가주고 내 손 잡고 학교도 가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 엄마 옆에 그런 사람이 생긴다면 용식이는 괜찮을까? 용식이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한다. 그러다 입을 연다. 그럼 나 아빠 생기는 거야? 은심은 미소 띠며 대답했다. 응, 진짜 아빠는 아니지만 너를 많이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이야. 엄마가 혼자보단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느껴서 그래. 하지만 용식이가 싫으면 엄마는 안 해. 너 허락이 제일 중요해. 잠시 망설이던 용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용식이 수줍어하며 대답한다. 그 사람이 나랑 놀아줄 수 있어? 같이 놀이터도 가고 그림책도 읽어주고? 은심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대답을 한다. 그래. 물론이지. 꼭 그렇게 해줄 거야. 은심은 아이의 작은 고개 끄덕임에 세상 어떤 말보다 큰 허락을 받았다. 그 순간 그녀는 생각했다. 사랑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니라 지켜야 할 존재를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몇 주 후에 동네 작은 공원, 봄바람이 살랑거린다. 은심이 용식이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공원으로 들어선다. 벤치에는 늘 은심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던 그 남자, 정민호 씨가 기다리고 있다. 그는 은심과 같은 지역, 봉사활동에서 알게 되었고 몇 번씩 조심스럽게 식사나 산책을 제안해온 사람이었다. 그는 늘 서두르지 않았다. 마음이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은심의 삶과 아픔을 존중해 주었다. 아이는 부담이 아니라고, 오히려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은심이 용식이를 데리고 다가가자 민호는 따뜻한 미소로 아이에게 인사를 건넨다. 안녕, 용식아. 너 좋아하는 공룡 장난감 있다던데. 이건 혹시 마음에 들까? 그는 작은 선물 하나를 꺼낸다. 포장도 없이 조심스레 감싸둔 공룡 피규어. 용식이는 눈을 반짝이며 그것을 받아든다. 와, 티라노사우루스다.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가 말해줬지. 티라노는 강하고 멋지다며 제일 좋아한댔거든. 용식이는 쑥스러워하면서 말했다. 수줍게 웃으면서. 저는 진짜 좋아해요. 은심은 조심스레 그 모습을 지켜보다 아이가 민호 옆에 자연스럽게 앉는 것을 본다. 그날 은심은 처음으로 용식이가 아빠와 닮은 사람 옆에서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을 봤다. 억지로가 아닌
아이가 먼저 마음을 연 시간이었다. 그 후에도 만날 때면 민호는 아이와 눈을 맞추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모래놀이도 함께한다. 그 모습은 어색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빈자리를 대신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함께 있고 싶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용식이는 은심 손을 잡고 밝게 말한다. 엄마, 민호 아저씨랑 놀면 재밌어. 은심은 걸음을 멈춘다. 가슴이 뜨끔하게 따뜻해진다. 은심은 부드럽게 말한다. 그래. 민호 아저씨는 참 좋은 사람이야. 엄마한테도 용식이한테도. 정민호는 아내를 병으로 먼저 보낸 사람이었다. 자식을 낳기도 전에 함께 꿈꾸던 미래를 접어야 했던 남자. 그 상실을 겪어낸 사람이기에 은심의 마음도 용식이의 외로움도 그는 쉽게 공감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사랑을 잃어본 사람이라는 점이었다. 그 상처는 아무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깊이였고, 그래서 둘은 서로를 조심히 감싸 안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시골 카페 저녁 무렵 민호와 은심은 마주 앉아 있다. 민호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은심 씨, 나 전근 가야 해요. 다음 달부터 서울로 가야 해요. 은심은 놀라며 그를 바라본다. 서울이요? 언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며칠 전이요. 원래 거절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기회인 것 같아서요. 은심은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본다. 민호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잇는다. 여기선 내가 새아빠로 비칠 거예요. 어쩌면 용식이에게도 은심 씨에게도 그런 시선들이 부담일지도 몰라요. 근데 도시로 가면 우린 그냥 평범한 가족이에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아들. 그래도 갑자기 가버리면 용식이도 당황할 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그냥 혼자 가고 싶지 않아요. 같이 가요. 은심 씨, 이건 결혼하자는 말이에요. 저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지? 은심 씨 마음을 천천히 듣고 싶었습니다. 이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용기 내서 말해요. 서울에서 새 출발해요. 우리 셋이. 은심은 입술을 깨물며 말이 없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덧붙인다. 용식이가 나를 아저씨라 부르건 아빠라 부르건 상관없어요. 내가 진짜로 바라는 건 당신 곁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날 밤 집 안에서 은심은 조심스럽게 용식이에게 묻는다.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눈높이를 맞춘다. 용식아, 민호 아저씨가 우리랑 같이 살자고 했어. 용식이도 엄마랑 아저씨랑 서울 가서 같이 살래? 용식이는 눈이 커지면서 정말? 민호 아저씨도 가는 거야? 은심은 조심스럽게 응. 근데 거기서 아저씨가 엄마랑 결혼하면 사람들이 아저씨를 너희 아빠처럼 볼 수도 있어. 용식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럼 나도 아빠라고 불러도 돼? 은심은 순간 울컥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내가 원하면 그렇게 해도 돼. 용식이는 해맑게 웃으면서 대답한다. 좋아. 엄마, 민호 아저씨랑 살면 맨날 같이 놀 수 있어. 은심은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누군가의 아내로 다시 산다는 것, 누군가를 새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건 아직도 버거운 일이었지만 아이의 눈망울 안에서 그 남자의 진심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다시 누군가의 곁으로 걸어갈 용기를 얻었다. 민호의 도시 정근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이사 준비가 시작되었다. 트럭에 짐을 싣고 오랫동안 살았던 작은 시골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는 은심의 눈엔 아련함이 어려 있었다. 여기서 울고 웃던 날들이 다 지나가네. 하지만 손잡은 민호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는 함께 웃는 날만 남았어요. 용식이는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우리 세 식구라는 말을 들으면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그의 가방엔 오래된 인형 대신 민호가 선물한 그림책과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이사 가도
내가 불편한 게 없도록 해줄게. 민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매일 약속을 건넸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던 어느 가을 오후, 결혼식장에는 서로 재혼이었기 때문에 적은 하객분들을 모신 식장 한켠에 은심과 민호가 서 있었다. 꽃도 과하지 않았고 음악도 잔잔했다. 하지만 누구보다 진심이 가득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민호는 은심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입니다. 은심도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한다. 민호 씨는 제 삶을 지켜주는 동반자입니다. 도시에 정착한 첫날 밤, 용식이는 새 집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말했다. 여긴 별이 안 보여. 민호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창문을 가리켰다. 대신 내가 별이 되어줘. 우리 집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다오. 은심은 도시의 분주함 속에서도 아침마다 반찬을 싸고 아파트 단지 작은 공원에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조금씩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갔다. 처음엔 엘리베이터도 어색했지만 이제는 용식이 친구 엄마들과 인사도 나눌 줄 알게 되었고 민호는 매일 저녁 오늘 하루 어땠어요? 하고 안부를 묻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그렇게 한때는 이별로 시작됐던 삶이 이제는 셋이 함께 걷는 길로 이어지고 있었다. 창가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온다. 1년 후 은심은 병실 침대에 앉아 갓 태어난 아기를 조심스레 안고 있다. 민호는 아기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다. 옆에는 용식이도 있다. 우리 공주님, 엄마 닮아서 참 예쁘다. 민호는 은심 이마에 입 맞추며 당신도 대단해. 고생 많았어. 이 세상에서 제일 고운 사람이 2명이나 생겼네. 용식이가 조심스레 다가온다. 아빠, 나도 동생 안아볼 수 있어? 웃으며 무릎 꿇고 용식이 눈높이에 맞춘다. 그럼, 다만, 손 씻고 조심히 해야 해. 우리 용식이는 7살이니까 오빠가 되었네. 동생 잘 돌봐줘야 해. 진지하게 고개 끄덕이며 응, 내가 지켜줄 거야. 아기랑 엄마. 민호는 살며시 아기를 감싸 안은 은심 곁에 앉는다. 세 사람 모두 아기를 바라본다. 민호는 작게 혼잣말처럼 이렇게 넷이서 진짜 가족이 되었어. 은심은 민호를 바라보며 고마워요, 민호 씨. 당신 아니었으면 이 아이 그리고 이 평온함도 없었을 거예요. 나는 당신 옆에 있을 거야. 언제나. 용식이도 우리 딸도 가족은 지켜주는 거니까. 창밖에는 봄 햇살 속 꽃잎이 흩날린다. 은심의 마음속 이야기는 사랑은 다시 피어나는 꽃 같았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오고 내 안에 새 생명이 움트고 내 곁엔 끝까지 함께할 사람이 있다. 부엌에서는 은심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고 민호는 양복 차림으로 서류 가방을 정리하고 있다. 거실에서는 초등학생 6학년 용식이 아기였던 동생 유치원생이 함께 장난감을 정리하고 있다. 용식은 여동생 머리를 쓰다듬으며 야, 인형은 입으로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눕혀서 재워야지 봐. 오빠가 해줄게. 여동생은 까르르 웃으며 알았어, 오빠. 은심은 부엌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며 용식이가 오빠 노릇 안 하면 엄마는 진짜 힘들었을 거야. 용식은 머쓱하게 웃으며 난 오빠잖아. 민호가 다가와서 용식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우리 용식이는 진짜 멋진 오빠 됐었네. 아빠가 진짜 자랑스러워. 용식은 잠깐 머무시다가 민호를 바라보며 아빠, 내가 학교 끝나고 유치원 데리러 갈까? 민호는 눈가에 웃음 지으며 그럴래? 그럼 진짜 든든한 오빠지. 동생은 팔 벌려 민호에게 달려가며 아빠, 안아줘. 민호는 동생을 번쩍 안고 뱅글뱅글 돌린다. 은심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반찬을 놓으며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본다. 처음엔 모든 게 두려웠지만 시간이 흘러
우리 셋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 민호 씨는 여전히 자상했고 용식이는 날이 갈수록 의젓해졌다. 누구보다 행복한 오늘. 그게 우리 세 사람, 아니 이제 네 사람의 진짜 이야기였다. 그러나 어느 날 민호 씨가 쓰러졌다. 민호 씨가 쓰러졌을 때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창한 날이었다. 단순한 두통이라고 생각했는데 뇌종양이었다.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진행된 상태였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봄날씨 치고는 추운 날이었다. 꽃잎 대신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민호는 그 빛 속에서 조용히 은심의 가족 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은심은 장례복 차림으로 흐느낀다. 용식이 굳은 얼굴로 영정 곁을 지킨다. 중학생인 딸은 엄마 손을 꼭 잡고 울음을 삼킨다. 민호는 마지막까지도 가족을 걱정했다. 수술비도 입원비도 장례비도 다 보험으로 처리되게 해두었다. 사진 속 웃고 있는 민호의 영정. 은심은 입술을 꽉 깨물며 눈을 감는다. 며칠 후 집에서 용식이는 등록금 고지서가 뜬 노트북을 덮는다. 엄마, 올해 2학기 등록금 걱정 마세요. 나 군대 다녀올게요. 남편 민호가 세상을 떠난 뒤 은심은 짧은 시간을 울고 곧 눈물을 닦았다. 등록금을 걱정하던 큰아들 용식은 결국 휴학계를 냈고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조용히 군 입대를 선택했다. 민호가 남긴 보험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부부가 함께 모아온 적금이 조금 있었고 은심은 망설임 없이 지금의 집을 정리해서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은심 세탁소라는 작은 간판이 걸렸다. 은심은 늘 손이 빠른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 봉제 공장에서 일했던 경험, 재봉틀을 돌리며 가족을 먹여 살리던 시절이 그대로 손끝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세탁뿐 아니라 옷 수선도 해주는 작은 세탁소 체인점을 열었다. 빨래는 체인점 공장에서 해오고 옷 수선은 손수했다. 처음엔 하루에 몇 건 안 되는 세탁물과 수선이 전부였지만 아파트 단지 내 주부들은 금세 은심이의 손재주를 알아보았다. 점점 쌓이는 옷까지 바쁜 손놀림. 이제는 교복 단추 하나도 겨울 코트 소매 하나도 모두 은심의 손을 거쳐갔다. 아파트 단지 주부들 사이에선 말만 하면 척척해주는 사장님으로 불렸다. 작은 세탁소였지만 매달 생활비가 나왔고 딸아이의 학원비도 감당할 수 있었다. 은심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고 저녁이면 깨끗하게 다린 셔츠를 집어넣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는 내가 이 집을 지켜야 한다. 밤 세탁소 불을 끄고 나서는 은심. 그 손은 아이들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내일을 하나하나 꿰매고 이어가고 있었다. 시간은 흘렀다. 용식은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누구보다 조숙해진 얼굴, 눈에 띄게 단단해진 어깨. 은심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몇 해 뒤 용식은 졸업장을 손에 쥐었다. 그 후에 엄마, 나 이번에 중견기업 최종 붙었어. 첫 출근이 다음 주야. 그날 저녁 은심은 처음으로 세탁소 문을 일찍 닫았다. 동네 순댓국집에서 셋이 나란히 앉아 맞부딪힌 쇠숟가락 소리는 그들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작은 축포 같았다. 세월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나갔다. 딸 수연이도 대학을 졸업했다. 언제 그렇게 컸는지 화사한 정장을 입은 모습은 은심에게 너무도 낯설고 눈부셨다. 그리고 예상보다 빠르게 결혼 소식을 전해왔다. 직장 상사였다. 어린 나이에 고속 승진한 똑똑한 인재였다. 나이 차이가 8살이나 되어서 좀 아쉬웠다. 조금은 서운했고 조금은 걱정됐지만 수연이의 선택을 은심은 조용히 받아들였다. 예비 사위는 반듯하고 진심이 느껴지는 청년이었다. 결혼식 날 웨딩홀, 은심의 눈물. 그날 은심은 말없이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도 행복해. 그 한마디를 전하고
꽃길을 걷는 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혼 6개월 뒤 사위의 직장 발령으로 두 사람은 미국 시카고로 향했다. 낯선 땅이지만 딸은 당차게 말했다. 엄마, 나 괜찮아. 오빠처럼 나도 나만의 인생을 만들어 볼게. 딸과의 영상통화, 카메라 화면, 속에 있는 미국 집 안 풍경. 수연은 시간 날 때마다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새로운 집, 남편과 함께 만든 첫 요리, 그리고 늦은 밤 두꺼운 영어책을 펼쳐놓고 웃는 모습. 은심은 통화를 끊고 난 후에도 휴대폰 화면을 한참 내려보지 못했다. 세탁소 해질 무렵 바람에 간판이 살짝 흔들리는 수많은 옷들이 그녀의 손을 거쳐갔다. 용식은 취직해서 회사 근처로 월세방을 얻어 자립했고 수연은 머나먼 미국 땅에서 잘 사는 듯하다. 이제는 은심 혼자 남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두 아이의 엄마였고 자신만의 삶을 이어가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셔츠를 곱게 개어 손님에게 건넨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아들 용식이가 결혼하는 날이다. 봄,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던 어느 토요일 용식의 결혼식은 시내의 소규모 예식장에서 치러졌다. 많이 가진 건 없어도 은심은 아들의 앞날이 평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복 자락을 매만졌다. 그날 은심은 평생 중 가장 많이 미소 지은 날이었다. 식장 입구에 들어서는 하객들, 꽃길을 함께 걷는 신랑과 신부, 손을 꼭 잡은 그들의 모습이 눈부셨다. 은심은 처음으로 며느리를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차분하고 총명한 눈빛을 가진 여자였다. 용식이보다 2살 아래라는 그녀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용식을 만났다고 했다. 처음 인사하러 왔던 날, 그녀는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말투엔 예의가 있었지만 따뜻함은 아직 묻어나지 않았다. 은심은 그저 웃으며 말했었다. 용식이하고 잘 지내면 되지. 그거 하나면 됐다. 결혼 후 처음 몇 달간은 모든 것이 평온했다. 아들 용식이네 신혼집은 은심이 집 근처 신도시의 아담한 아파트로 전세로 얻어주었다. 은심은 며느리에게 새 이불과 그릇, 전자레인지까지 챙겨주며 말은 아끼되 정성은 아끼지 않았다.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민정은 처음엔 예에 바르고 다정했다. 김치 담가오면 맛있다며 좋아했고 명절엔 떡국도 같이 끓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달라졌다. 첫 명절 후 민정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어머니, 앞으로 명절은 저희끼리 조용히 보내고 싶어요. 그냥 쉬고 싶어서요. 은심은 당황했다. 그러나 그래. 너희가 편해야지.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장판을 털며 그녀는 오래전 며느리란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점점 연락은 뜸해졌고 찾아오는 날도 줄어들었다. 은심이 먼저 전화하면 민정은 바쁘다며 짧게 끊었고 집에 들르면 눈치가 느껴졌다. 용식이랑은 잘 지내니? 네, 그냥 평범하게요. 대답은 늘 짧았고 시어머니와 이야기할 때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건성건성 대답했다. 어느 날 은심이 반찬 몇 가지를 해들고 갔을 때 민정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저희 요즘 배달 자주 시켜 먹어요. 냉장고 자리도 없고요. 그 말을 들은 은심은 투명 비닐봉지를 꼭 움켜쥐었다. 그 안엔 직접 다진 동그랑땡이 있었다. 이제 더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며느리, 그리고 그런 변화를 모른 척하려 애쓰는 은심. 갈등은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그들 사이에 자라고 있었다. 은심은 속상했지만 아들에겐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눌러도 새어나오게 마련이었다. 어느 날 은심은 아들 용식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너희 집 김치 많이 부족하진 않니? 엄마가 조금 해서 보내줄까 해서.
아, 민정이가 김치는 좀 힘들어해서 보내주면 고맙지. 그 말을 들은 은심은 잠시 웃었지만 며칠 후 민정의 카톡 한 줄에 가슴이 무너졌다. 어머니, 다음부턴 김치 안 보내주셔도 돼요. 저희 입맛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은심은 아무 대답 없이 그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용식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했다. 용식아, 이제 김치는 민정이가 주는 것으로 먹어라. 엄마, 민정이 요즘 스트레스 많아서 좀 예민해. 이해해 줘. 아이가 밤에 자꾸 울고 잠투정도 심해서 민정이가 거의 매일 밤을 새다시피 해요. 출근 준비에 육아까지 하려니 몸도 마음도 지친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애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그래도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해. 요즘 들어 내 눈 마주치는 것도 피하더라. 그리고 은심은 아들의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를 이해하려는 아들의 마음이 안쓰러우면서도 자신이 그 아이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속이 쓰렸다. 며칠 후 은심이 아플 때조차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이웃이 내려다 준 감기약 봉투를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침내 폭발은 일어났다. 주말 저녁 용식이 잠깐 들렀다. 은심은 웃으며 밥을 차려주었다. 엄마, 그냥 쉬어. 왜 이렇게 무리해? 그래도 내가 왔는데 뭐라도 먹여야지. 그런데 그날따라 은심은 표정이 달랐다. 식사 후 은심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용식아, 엄마한테 뭐 섭섭한 거 있니?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너도 민정이도 이젠 엄마가 부담이 되는 거니? 용식은 당황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냐. 그냥 요즘 민정이 힘들어해서 내가 신경 쓰느라. 너무 민정이 눈치 보느라 엄마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순간 정적이 흘렀다. 은심은 참았던 말들을 꾹 눌러가며 덧붙였다. 나는 너희한테 기대하는 거 하나도 없어. 다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정이 있어야 한다. 민정이 힘든 거 아는데 나도 혼자 살면서 안 힘든 날 없었단다. 그 말을 들은 용식은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 민정은 이제 곧 복직이다. 아기를 낳고 육아휴직에 들어간 뒤 처음으로 다시 회사 사람이 되어야 하는 날이 다가왔다. 아이는 아직 돌도 채 안 지났다. 밤엔 잠투정, 낮엔 칭얼거림, 몸도 마음도 매일 녹초가 되는 나날 속에서 민정은 문득문득 생각했다. 정말 일을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남편에게 털어놓기도 했지만 용식은 말수가 적은 편이었다. 베이비시티 고용해서 아기를 맡기면 괜찮을 거야. 처음엔 다 그래. 적응되면 괜찮을 거야. 용식의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민정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 처음이 제일 무섭다고. 복직도 걱정되고 아기 돌보는 것 때문에도 걱정이 된다. 한편 은시민의 세탁소에 오시는 단골 손님분께서 세탁소 사장님 댁은 손주 봐줄 사람 있어요? 우리 아들은 육아휴직은 꿈도 못 꾼다 하고 며느리 친정도 멀고 글쎄 나라도 좀 도와야 할 텐데 아들 며느리 모두 생각들이 많아요. 민정은 복직 후 한 달이 지났다. 회사는 변함없었지만 그녀의 일상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아침이면 베이비시터가 오고 정해진 시간에 아이를 맡는다. 다행히 아기도 베이비시터를 잘 따랐고 엄마의 손길처럼 세심하게 돌봐주는 분이었다. 문제는 퇴근이 늦는 날이었다. 야근이나 회식이라도 생기면 시어머니 은심이에게 연락을 넣는다. 어머니, 오늘 좀 늦어요. 퇴근하면 아기 좀 봐주세요. 은심은 그 부탁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다. 은심은 여전히 직접 옷을 수선하고 있다. 눈이 침침해질 때도 있었지만 손끝의 익숙한 감각은 줄어들지 않았다. 세탁물은 공장으로 보내 처리할 수 있었지만
수선만큼은 직접 해야 마음이 놓였다. 바지 기장 수선, 지퍼 교체, 단추 달기, 정장 수선까지. 은심의 손재주는 다들 알고 있었다. 바쁘지 않은 날엔 잠깐씩 손자를 데려다 돌보는 게 일이지만 일손이 몰리는 오후 시간대엔 고개를 들 새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심은 늘 말했다. 나는 일하는 게 좋아. 민정이도 일해야지. 그렇게 민정이 안심하고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심은 가능하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손자 육아에 보탰다. 밤 9시 며느리 민정이가 귀가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은심이 손자를 안고 흔들어주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아기는 은심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민정은 어색하게 미소 짓는다. 감정은 복잡하다. 고맙고 죄송하고 또 어딘가 불편하다. 주말마다 민정이와 용식이에게 먹을 것을 챙겨다 준다. 그러나 민정은 은심이 준비한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말에는 조용히 쉬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오신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스트레스다. 또한 민정은 시어머니가 해다 주는 음식을 간혹 남기거나 맛이 없다고 생각하면 바로 버린다. 때로는 직접 대놓고 말한다. 어머니 고맙지만 이 요리는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은 먹기 힘들 것 같아요. 라며 정중하게 거절하며 도로 가져가라고도 말한다. 그리고 음식은 저희가 알아서 먹을 테니 제발 가져오지 말라고 한다. 은심은 그 말이 무시당한 느낌을 받아 속상해한다. 어느 날 은심은 자기가 요리해다 준 음식을 며느리가 하나도 먹지 않고 김치찌개와 몇 가지 나물들을 다 버린 것을 보았다. 반찬들을 버린 것에 대해 알게 되어 크게 상심하고 분노하게 된다. 은심은 내가 그렇게 준비해 놓은 음식 이렇게 버리다니 라며 불만을 터뜨린다.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음식은 내 입맛에 맞게 제가 만들어 먹을 테니 가져오시지 말라 했잖아요. 매번 이렇게 버려지면 나도 부담이 커요. 민정이 설명하려 하지만 은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은심은 자신의 헌신이 헛되게 되었고 자신이 한 일이 무시당했다고 느낀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음식이 이렇게 버려지는 걸 보면 정말 서운하고 억울하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은심은 억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결국 폭발한다. 결국 은심은 자신의 헌신과 노력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계속된 실망과 서러움 속에서 은심은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 없어. 라며 아들 집의 발길을 끊기로 결심한다. 그만하겠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은심은 마음속으로 결심하며 아들 집에 더 이상 가지 않기로 한다. 은심은 용식에게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는다. 민정에게도 용식에게도 차가운 말투로 대하며 단절의 벽을 만든다. 너희는 그냥 너희들대로 살면 된다. 내가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은심은 자신이 더 이상 희생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속 깊이 상처를 입고 있다. 어느 날 저녁 은심은 세탁소 마감을 끝내고 집으로 막 돌아오던 길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용식이었다. 엄마, 오늘 민정이 퇴근이 늦을 것 같대. 베이비시터는 퇴근했고 엄마가 잠깐만 애 좀 봐줄 수 있어? 늘 조심스럽게 말하던 아들의 목소리엔 어딘가 미안함이 배어 있었다. 은심은 잠시 말이 없었다. 오늘도 옷 수선이 밀려 있었고 온종일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일한 터였다. 아직 저녁도 챙기지 못한 상태였다. 용식아, 엄마, 오늘은 안 되겠다. 너무 피곤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너희 둘이 알아서 해. 육아는 엄마 몫이 아니야. 용식은 당황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잘 봐주셨잖아. 은심은 담담하지만 단호했다. 그건 내가 좋아서 한 거야. 하지만
민정이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내가 해놓은 반찬 버리고 내가 무슨 하녀처럼 느껴지더라. 이제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 잠시 정적이 흘렀다. 용식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은심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더는 참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느꼈다. 용식이가 거절당하자 민정이가 다시 부탁하려고 어쩔 수 없이 민정은 시어머니 은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오늘 한두 시간만 아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은심은 잠시 침묵하더니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정아, 용식이한테 얘기했는데 다시 말하마. 이제 그만하자. 내가 내 집에서 음식 해놨던 거 말도 없이 버리던 날 기억나. 너 내 손길이 불편했잖니? 이제 와서 부탁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민정은 당황했다. 그건 그날 제가 피곤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 너는 피곤했겠지. 나도 피곤했다. 내가 얼마나 너희 편하려고 애썼는지. 그건 너 모르지. 그래서 더 이상은 안 하련다. 나도 내 삶을 살아야겠다. 차갑게 전화를 끊겼다. 그날 밤 민정은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정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회사 복직했는데 애 좀 잠깐씩 봐줄 수 있어? 시어머니가 도와주셨는데 지금은 안 된대. 친정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민정아, 너 알잖니? 나도 허리 아프고 관절 약해서 애는 못 본다. 내가 그럴 여유가 어딨니? 미안하지만 싫다. 그 말에 민정은 할 말을 잃었다. 그동안 속으로만 기대고 있던 마지막 버팀목이 사라진 순간이었다. 왜 그동안 시어머니가 봐주셨잖니? 시어머니가 이젠 더는 아기 안 봐주신대요. 왜 전화기 너머 친정엄마는 의아한 목소리였다. 그렇게 도와주시던 분이 왜 갑자기? 민정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며칠 전에 내가 퇴근했는데 시어머니가 해놓으신 반찬들이 있었거든요. 김치찌개랑 나물이랑. 근데 그날따라 너무 피곤하고 입맛도 없고 말 없어서 그냥 버렸어요. 그걸 시어머니가 아셔서 크게 화가 나셨었거든요. 그날 이후부터 말씀이 없으시더니 오늘 전화드리니까 딱 잘라서 거절하셨어요. 친정엄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곧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민정아, 그건 내가 잘못했어. 내 시어머니, 너 복직했다고 새벽같이 세탁소 일하면서도 아기 봐주시고 반찬까지 해다 주셨잖니. 그걸 말도 없이 버려. 그건 상처야. 그 나이에 손주 본다는 게 쉬운 줄 아니? 반찬 만드는 것도 힘드셔. 그분 같은 시어머니 흔치 않아. 지금이라도 가서 제대로 용서를 빌어야 해.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 말없이 쓰레기 봉투에 버렸던 그 반찬들. 은심이 돌아가며 문 밖에 두고 간 반찬통 하나하나가 떠올랐다. 한편 은심은 퇴근 후 조용한 집에 들어와 식탁에 앉았다. 세탁소에서 일하느라 하루 종일 바쁘게 보낸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딸아이와의 영상통화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핸드폰 화면이 켜지며 결혼해서 미국 시카고에서 살고 있는 딸의 얼굴이 나타났다. 엄마, 아이고, 우리 딸 잘 있었어? 응. 엄마는 피곤하지? 은심은 꾸밈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피곤해도 우리 딸 얼굴 보니까 다 풀린다. 딸의 화면 너머로 사위와 손녀의 모습도 비쳤다. 아장아장 걷는 손녀가 할머니하며 손을 흔들자 은심은 눈가가 붉어졌다. 아이고, 우리 은강이 많이 컸네. 말도 다 하네. 안녕하세요, 장모님. 그래, 반갑네. 짧은 통화였지만 은심의 얼굴은 내내 따뜻했다. 딸이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 흐뭇하기도 했고
사위가 늘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에 마음이 놓이기도 했다. 하지만 영상통화를 끊고 다시 적막한 거실에 혼자 앉게 되자 문득 오늘 아침 며느리 민정이의 차가운 말투가 스쳤다. 며칠 전 버려진 반찬과 아무렇지 않게 넘긴 아들의 태도도 떠올랐다. 허탈함이 밀려왔지만 은심은 그 이야기를 딸에게 꺼내지 않았다. 굳이 말해서 뭐해. 이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지. 은심은 자리에서 일어나 반찬통을 씻기 시작했다. 텅 빈 부엌에 물소리만이 잔잔히 울렸다. 한편 민정은 육아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다. 일터에서 돌아와 아이를 안고 저녁을 준비하려다 그만 설거지거리 위에 소리를 질렀다. 용식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도 힘들었어? 힘들지. 이게 사람 사는 거야. 애는 울고 일은 밀리고 어머니도 도움 안 주시고. 그 말에 용식의 표정이 굳었다. 엄마는 내가 복직하고 나서도 틈날 때마다 와줬잖아. 반찬도 해주고 베이비시터 안 될 때마다 애도 봐줬고. 그러셨었지. 그날 반찬 버리셔서 화내신 이후로 마음 안 풀고 계시지나. 며칠 후 토요일 주말 저녁에 은심이 이틀 전부터 감기 몸살로 앓고 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끙끙 앓고 있다. 그런데 세탁소도 열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아들이 찾아온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은심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누워있다. 아들 용식이는 너무나 놀라워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리 떨어져라. 감기 옮는다. 감기가 좀 심하게 왔어.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이걸 혼자 앓고 계셨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바쁜 너한테 말해 뭐하니. 아들은 곧바로 부엌으로 향한다. 물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방안을 정리한다. 용식은 아내 민정에게 엄마가 아프셔서 병간호를 해야 하니 기다리지 말고 자라고 한다. 아들은 밤새 열을 재고 수건을 갈아주며 깊은 잠을 못 자며 옆에 앉아 있다.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엄마, 세탁소 일도 손주 봐주는 일도 아무 말 없이 다 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아프신데 왜 말 안 하셨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진다. 은심이 작게 헛기침을 하자 용식은 이불을 살짝 더 끌어올린다. 엄마, 미안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한 손으로 조심스레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엄마, 금방 나으셔야 해요. 난 엄마 없이는 정말 안 되거든요. 민정이는 다음날 아침 일찍이 베이비시티에게 주말이지만 좀 봐달라고 부탁하고 시어머니 집에 왔다. 시어머니 집에서 흰죽을 쓰고 조기 반찬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다. 시어머니 은심이는 민정아 고맙다. 아니요. 제가 감사드려야 해요.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동안 어머님이 해주신 게 너무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아기를 봐주시고 반찬을 해주시고 조용히 돌아가시던 그 시간들이요. 당연한 게 어디 있니? 누구도 당연히 해줄 사람은 없어.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야 깨달은 제가 너무 미안해서요. 어머님 없이 저도 용식이도 아기도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은심은 조용히 손을 내민다. 됐어. 그런 마음이면 됐다. 이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보자. 오늘 죽이 참 만나구나. 고맙다. 민정은 은심의 손을 꼭 잡는다. 그 손엔 따뜻함이 있었다. 늦었지만 서로가 진심이 통했다. 그 후에 은심이네 가족들은 변화가 찾아왔다. 은심이는 작은 반찬거리 몇 가지를 들고 아들 집을 찾았다. 며느리 민정이 퇴근이 늦는 날이면 자연스럽게 손주를 봐주곤 했고 오늘은 모처럼 다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다. 이제는 며느리에게 무엇이 먹고 싶은가 먼저 물어보고 음식을 만들었다. 아들이 먹고 싶은 것은 장가 가기 전까지 좋아하는 것으로 만들어 왔다. 어머님, 이거 다 직접 하셨어요?
어머, 잡채 냄새 너무 좋아요. 민정의 밝은 목소리에 은심은 조용히 웃으며 식탁에 반찬을 올렸다. 용식은 거실에서 아이를 안고 나와 엄마, 이거 진짜 맛있는 냄새 난다. 고기 들어간 거지? 하며 어릴 적처럼 들뜬 표정이었다. 식탁엔 잡채, 갈비찜,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조용히 끓고 있는 된장찌개가 올려졌다. 아기 의자에 앉은 손주는 연신 작은 손을 흔들며 엄마, 아빠를 따라 음식에 눈을 반짝였다. 식사가 시작되자 용식은 젓가락을 들기 전 손을 모으고 말했다. 오늘 이 식사는 엄마 덕분에 가능한 거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심은 눈을 피하며 에이, 무슨 말이야, 많이 먹어. 하고 웃었지만 민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머님, 다음엔 제가 준비할게요. 늘 감사해요. 그 말에 은심은 마음이 살짝 찌르르했다. 그제야 모든 앙금이 정말로 풀린 듯했다. 아기병을 물고 오물오물하는 아기가 사랑스럽다. 그날 저녁 식탁엔 오래된 오해와 서운함 대신 잔잔한 웃음과 따뜻한 말들이 그득했다. 그들은 그렇게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되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해하고 미워하고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다면 가족은 언제든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되었다면 참 기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